1488년 조선.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장녹수였죠. 아버지는 장한필이라는 역관이었는데 역관은 중인 신분으로 양반과 평민 사이에 낀 애매한 위치였습니다.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녹수가 10살이 되던 해 갑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역관의 딸이라는 신분은 있었지만 이제 의지할 곳이 없었죠. 조선시대에 아버지를 잃은 여자아이가 살아갈 길은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인 집안의 딸은 더욱 그랬습니다. 양반가의 시집을 가기엔 신분이 낮았고 평민과 결혼하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장녹수가 선택한 길은 기생이었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장녹수는 아름다웠습니다. 실록에는 그녀에 대한 외모 묘사가 자세히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기생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미모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녹수에게는 외모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야망이었습니다. 다른 기생들이 시를 읊고 춤을 추며 양반들의 시중을 들 때 장녹수는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남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를 말이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생으로 평생을 사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요. 언젠가는 이 신분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1498년 봄이었습니다. 장녹수의 나이 20, 운명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연산군이 궁궐 밖으로 나들이를 나온 것이죠. 왕이 직접 한양 시내를 구경하며 백성들과 가까이 지낸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기생들과 어울리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날 밤 장녹수는 다른 기생들과 함께 왕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기생들처럼 그저 춤만 추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의 눈을 정확히 포착했고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는 순진하면서도 야릇했고 청순하면서도 요염했습니다. 연산군의 시선이 장녹수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날 밤이 끝났을 때 장녹수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20살 기생 장녹수, 그녀의 위험한 상승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장녹수를 이해하려면 먼저 연산군을 알아야 합니다. 연산군은 처음부터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1494년 즉위 초반에는 나름대로 백성을 생각하고 신하들의 말을 경청하는 왕이었죠. 실록에는 초기 연산군의 치적이 제법 긍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산군에게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1479년 연산군이 겨우 8살이던 해의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윤씨가 궁궐에서 쫓겨났죠. 폐비가 된 것입니다. 어린 연산군은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와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끔찍했습니다. 윤씨는 사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성종의 명령이었죠. 공식 기록에 따르면 윤씨가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내는 대역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궁궐에는 권력 다툼이 치열했습니다. 인수대비, 즉 연산군의 할머니가 실권을 쥐고 있었는데 윤씨가 점점 왕비로서 힘을 키워가자 위협을 느낀 것이죠. 승정원 일기에는 인수대비가 윤씨를 제거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정황이 남아 있습니다. 어린 연산군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신하들은 그에게 어머니가 시골로 내려가 살게 되었다고만 말했습니다. 진실은 철저히 숨겨졌죠. 연산군은 성장하면서 가끔 어머니를 그리워했지만 왕이 된 후에도 진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1504년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연산군 10년, 즉위한 지 10년 만에 연산군은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가 시골로 간 것이 아니라 사약을 받아 죽었다는 것을, 그것도 할머니와 신하들의 음모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충격이었습니다. 연산군은 그날 밤 궁궐 안에서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고 전해집니다. 자신을 믿고 따랐던 신하들이 모두 거짓말쟁이였고 사랑했던 할머니마저 어머니를 죽인 공범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연산군이 변했습니다. 갑자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신하들을 모두 잡아들여 고문하고 죽였죠. 윤 씨의 폐비에 찬성했던 대관들을 색출해 처형했고 그 가족들까지 노비로 만들었습니다. 복수는 끝이 없었습니다. 신하들을 믿을 수 없게 된 연산군은 점점 더 궁궐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정사는 뒷전이었고 오직 쾌락에만 빠져들었죠. 전국에서 기생들을 모아들였고 매일 밤 잔치를 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장녹수가 등장한 것입니다. 상처받은 왕, 복수에 불타는 폭군, 쾌락으로 현실을 잊으려는 남자. 연산군은 그 어느 때보다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장녹수는 정확히 그 순간을 포착했죠. 그녀는 단순한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의 상처를 어루만질 줄 아는 여자였습니다. 1498년 여름이었습니다. 장녹수가 정식으로 궁궐에 들어왔습니다. 연산군의 부름을 받은 것이죠. 다른 기생들 수십 명과 함께였지만 연산군의 눈에는 오직 장녹수만 보였습니다. 그녀의 춤이 가장 아름다웠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장녹수보다 춤을 잘 추는 기생들도 많았죠. 노래 실력도 최고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연산군은 장녹수에게만 빠져들었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장녹수는 다른 기생들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다른 기생들은 왕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행동했는데 장녹수는 연산군과 눈을 똑바로 마주쳤죠. 때로는 장난스러운 농담까지 건넸습니다. 연산군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자신을 두려워했고 모든 기생들이 자신 앞에서 떨었는데 장녹수만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녀는 연산군을 왕으로 대하지 않고 한 명의 남자로 대했죠. 하지만 장녹수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의 상처를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 신하들에 대한 분노, 외로움과 두려움. 장녹수는 연산군이 말하지 않아도 그의 감정을 알아챘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연산군이 술에 취해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른 기생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는데 장녹수는 조용히 연산군의 손을 잡았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전하, 아프셨겠습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연산군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주지 않았는데 장녹수만은 알아준 것이죠. 연산군은 그날 밤 장녹수의 품에서 울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날 이후 장녹수의 지위가 달라졌습니다. 연산군은 장녹수를 단순한 기생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로 대했습니다. 다른 기생들과 달리 언제든 왕을 만날 수 있었고 왕의 침전에 머물 수 있었죠. 궁궐 안에서 장녹수의 권력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낱 기생이 왕의 총애를 받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는 정치에까지 관여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죠. 실록에는 신하들이 연산군에게 장녹수를 멀리하라고 간언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녹수를 비판하는 신하들을 벌했습니다. 장녹수는
이제 왕의 여자가 아니라 왕의 약점이었죠. 그리고 장녹수 자신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1502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산군이 장녹수에게 정식 자코를 내린 것입니다. 기생 출신에게 궁궐 내 지위를 준 것이죠.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따르면 신하들이 결사 반대했지만 연산군은 강행했습니다. 장녹수는 이제 단순한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궁궐 안팎의 일들이 그녀의 손을 거쳐야 했고 높은 신하들조차 그녀의 눈치를 봐야 했죠. 기생 출신이 조선 궁궐의 실세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장녹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었죠. 그리고 그 욕심이 결국 조선 전체를 피로 물들이게 됩니다. 1504년이었습니다. 갑자사화가 일어난 그 해, 장녹수는 권력의 정점에 올라섰습니다. 연산군이 어머니의 복수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장녹수는 그 옆에서 부채질을 했죠. 전하, 그들은 전하를 속였습니다. 장녹수는 연산군의 분노를 부추겼습니다. 신하들을 더 가혹하게 처벌하라고 의심스러운 자들을 모두 제거하라고 귀에 대고 속삭였죠. 연산군은 장녹수의 말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녹수에게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연산군을 신하들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연산군은 오직 장녹수에게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갑자사화로 수많은 신하들이 죽거나 유배를 갔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이때 처형된 사람만 수백 명, 연좌되어 노비가 된 사람은 수천 명에 달했죠. 조정은 피로 물들었고 살아남은 신하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장녹수의 권력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제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단이 그녀에게 먼저 바쳐졌고 최고급 보석들이 그녀의 방을 가득 채웠죠. 승정원 일기에는 장녹수를 위해 특별히 만든 의복과 장신구의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하지만 장녹수가 원한 것은 재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권력 그 자체였습니다. 신하들을 임명하고 파면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고 심지어 법을 집행하는 일에까지 개입했죠. 당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어떤 일을 처리하려면 먼저 장녹수에게 뇌물을 바쳐야 했다고 합니다. 궁궐 밖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처참했습니다. 연산군은 장녹수와 다른 기생들을 위해 매일 밤 잔치를 열었는데 그 비용은 모두 백성들의 세금에서 나왔죠. 실록에는 백성들이 굶주리는데도 궁궐에서는 밤마다 술과 음식이 넘쳐났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전국에서 아름다운 여자들을 강제로 끌어모았습니다. 장녹수의 조언 때문이었죠. 장녹수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연산군이 다른 여자들에게 빠지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래야 자신에 대한 연산군의 의존이 더 깊어진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1505년 연산군은 더 나아갔습니다. 한양 도성 한복판에 연방원이라는 거대한 유흥시설을 만들었죠. 승정원 일기에 따르면 이것은 장녹수가 직접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집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궁궐만큼 화려한 건물을 세운 것입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장녹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불만을 신고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연산군에게 알려 처벌하도록 했죠. 누구도 감히 장녹수를 비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시기 장녹수는 조선 역사상 최고의 권력을 가진 후궁이었습니다. 왕비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고 대신들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졌죠. 기생 출신이 조선의 실권자가 된 것입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녹수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권력이 높을수록 추락도 빠르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추락의 날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505년 가을이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장녹수가 있었죠. 이제 장녹수는 단순히 왕의 총애를 받는 여자가 아니라 폭정의 공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산군은 언론을 완전히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관원과 사헌부를 없애버렸죠. 실록에 따르면 이 결정에 장녹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왕을 비판하는 신하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조선의 전통적인 견제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아무도 왕의 잘못을 지적할 수 없었죠. 연산군과 장녹수의 횡포를 막을 장치가 사라진 것입니다. 무오사화에 이어 갑자사화까지 두 번의 대규모 숙청으로 조정의 건강한 세력은 거의 제거되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 시기 처형되거나 유배된 관리들의 명단이 끝도 없이 이어지죠. 장녹수는 자신을 비판했던 신하들의 명단을 직접 작성해 연산군에게 건넸다고 전해집니다. 장녹수에게는 또 다른 악행이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정비신 씨를 괴롭힌 것입니다. 왕비는 법적으로는 최고의 지위였지만 실질적 권력은 없었죠. 장녹수는 왕비를 무시하고 조롱했으며 심지어 왕비의 시녀들까지 마음대로 처벌했습니다. 왕비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산군이 장녹수 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왕비가 울며 부모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는데 장녹수의 횡포가 얼마나 심했는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장녹수와 다른 기생들을 위한 잔치가 계속되면서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실록에는 백성들이 세금을 내지 못해 집과 땅을 팔아야 했다는 기록이 여러 번 나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채홍사였습니다. 연산군이 전국에 관리를 보내 아름다운 여자들을 강제로 데려온 것입니다. 유부녀든 처녀든 가리지 않았죠. 승정원 일기에 따르면 이때 끌려온 여자들의 숫자가 수천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장녹수는 이 일을 주도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연산군이 다른 여자들에게 정신이 팔려 있으면 자신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진다는 계산이었죠. 끔찍한 아이러니였습니다. 가족들이 울부짖었습니다. 딸을 빼앗긴 부모들이 궁궐 앞에서 울며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항의한 사람들이 잡혀가 곤장을 맞았죠. 당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양거리가 통곡 소리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1506년 초 조선 전체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몰라 전전긍긍했고 백성들은 언제 가족을 빼앗길지 몰라 두려워했습니다. 12년간의 연산군 치세 중 가장 암흑 같은 시기였죠. 장녹수는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지배하는 느낌, 한낱 기생 출신이 조선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쾌감. 장녹수는 자신이 무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궁궐 밖 어둠 속에서 칼날이 갈리고 있다는 것을요. 신하들과 백성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자광. 이들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반정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죠. 실록에는 이들이 몇 달 동안 비밀리에 군사를 모으고 계획을 세웠다는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습니다. 연산군과 장녹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권력에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감히 건드릴 자가 없다고 믿었죠. 그 오만함이 결국 파멸을 불러오게 됩니다. 1506년 9월 1일 밤이었습니다. 장녹수는 여느 때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연산군과 함께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음악이 울려 퍼졌죠.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밤이 될 거라는 것을요. 바로 그 순간 궁궐 밖에서 군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506년 9월 2일 새벽이었습니다. 갑자기 궁궐 밖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군사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박원종과 성희안이 이끄는 반정군이 궁궐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연산군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이미 반정군이 궁궐 안팎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12년간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왕이 순식간에 무너진 것이죠. 실록에는 연산군이 황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녹수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공포였을 것입니다. 지난 8년간 누렸던 권력, 화려했던 생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녀는 연산군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연산군도 자신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반정군은 연산군을 강화도로 유배 보냈습니다. 왕위는 연산군의 이복동생인 진성대군에게 넘어갔죠. 바로 중종입니다. 승정원 일기에 따르면 반정이 일어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새 왕이 즉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장녹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정 성공 직후 장녹수는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신하들은 그녀를 연산군 폭정의 주범으로 지목했죠. 실록에는 장녹수가 연산군을 부추겨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니, 재판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죠. 장녹수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의 죄목을 나열하는 데만 한참이 걸렸다고 합니다. 1506년 9월 6일이었습니다. 반정이 일어난 지 불과 나흘 만이었습니다. 장녹수에게 사약이 내려졌죠. 18년을 살았던 28의 나이, 그중 8년을 권력의 정점에서 보낸 여자의 최후였습니다. 장녹수는 사약을 받기 전 무슨 말을 남겼을까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가 끝까지 당당했다고도 하고 울며 용서를 빌었다고도 합니다.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사약을 마시는 순간 장녹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지난 8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기생으로 시작해 권력의 정점까지 올랐던 연산군의 총에 무한했던 권력, 그리고 이제 맞이하는 비참한 종말. 후회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권력을 위해 너무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고 너무 많은 악행을 저질렀죠. 그 대가를 치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녹수만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연산군을 도왔던 기생들과 환관들도 대부분 처형되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이때 처형된 사람만 수십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연산군의 폭정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징벌이었죠. 연산군 자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화도에 유배되어 2달을 살다 죽었습니다. 공식 기록으로는 병사였지만 독살설도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연산군이 유배지에서 장녹수를 그리워하며 울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생 출신으로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던 장녹수. 그녀의 삶은 극적이었지만 결말은 비극적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나흘 만에
사형장으로 끌려간 여자. 그것이 장녹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녹수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기생에서 시작해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다가 비참하게 몰락한 여자.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권력은 덧없다는 것입니다. 장녹수는 8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습니다. 대신들도 그녀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전국의 재물이 그녀에게 모였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실록에는 반정 직후 장녹수의 저택에서 나온 재물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많던 보물들도 그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권력의 원천을 잘못 선택하면 파멸한다는 것입니다. 장녹수의 권력은 오직 연산군의 총애에서 나왔습니다. 백성들의 지지도 신하들의 존경도 없었죠. 오직 한 사람의 사랑에만 의존한 권력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무너지자 장녹수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셋째, 권력을 휘두르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장녹수는 권력을 얻었지만 그것을 백성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 사용했죠. 승정원 일기에 따르면 장녹수가 권력을 가진 8년 동안 백성들의 삶은 계속 나빠졌다고 합니다. 넷째, 타인의 고통 위에 세운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장녹수는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신하들, 가족을 빼앗긴 백성들, 괴롭힘당한 왕비. 그 모든 원한이 쌓여 결국 반정으로 폭발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장녹수가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환호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장녹수는 완전히 악한 여자였을까요? 역사는 그녀를 요부, 악녀로 기록했습니다. 실록에도 장녹수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가능합니다. 장녹수는 자신이 선택할 수 없었던 신분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기생이라는 천한 신분으로 평생을 살기 싫었던 것이죠. 그 자체는 이해할 수 있는 욕망입니다. 문제는 그 욕망을 이루는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섰던 것입니다. 만약 장녹수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연산군의 총애를 받으면서도 그를 올바른 길로 이끌었다면 권력을 얻었지만 그것을 백성을 위해 사용했다면 역사는 그녀를 다르게 평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장녹수의 이야기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권력은 얻기도 어렵지만 지키기는 더 어렵다는 것.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 그리고 타인의 고통 위에 세운 성공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상승과 추락을 경험한 여자, 장녹수. 그녀의 삶은 화려했지만 짧았고 권력은 컸지만 덧없었으며 끝은 비극적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악녀로 기록했지만 그 이면에는 신분제도의 희생양이었던 한 여자의 슬픈 이야기도 숨어 있습니다. 권력을 꿈꾸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권력을 어떻게 얻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장녹수는 그것을 보여주는 반면교사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욕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장녹수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만약 장녹수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특히 이런 질문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장녹수는 피해자일까요? 가해자일까요? 연산군과 장녹수 중 누가 더 큰 책임이 있을까요? 권력을 향한 욕망 자체는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어떤 조선시대 인물의 이야기를 다뤘으면 좋을지 댓글로 추천해 주세요. 조선 3대 악녀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역사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